먼저 오늘 시작할 거는 큰 혈관부터 이제 점차 동맥부터 하고 그리고 큰 혈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혈관 혹은 정맥으로 그렇게 가볼 예정이에요.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동맥류 우리가 애뉴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동맥류의 모양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대동맥의 주요 구조적인 단백질이다 하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파괴가 되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이 돼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늘어나다 보니 파열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기전을 바탕으로 자, 동맥류란 혈관벽의 비정상적인 확장인데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혈관 내에 높은 압력이 그 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동맥하고 말초 동맥에 영향을 하고요. 동맥류는 대동맥하고 동맥계에 영향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좌심실에 영향하는 심실벽 내에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고혈압, 즉 혈관 내에 높은 압력뿐만 아니라 그 죽상경화증 그리고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같이 다 그 발생에 기여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바로 동맥벽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외상 같은 걸로 인해서 벽이 이제 찢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패소피지올로직한 거고 어떤 분들한테 주로 일어나느냐? 흡연을 오래 하셨던 분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흔히 발생한다. 대부분 무증상일 수 있어요. 언제까지? 동맥류가 significant size로 커지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여러분 고혈압 강의할 때 고혈압으로 말미암은 2차적인 합병증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제가 고혈압이라는 거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맥류. 그래서 복부 쪽에 고혈압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환자들이다. 또 그러면 우리가 복부 쪽에 대동맥이 있는 부위에 청진을 해서 혹시 혈관 잡음, 부르이 같은 거 들리는지 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고혈압 때문에 대동맥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애뉴리즘인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때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애뉴리즘 쪽에서 다시 한번 역으로 짚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동맥 안에 생긴 동맥류가 이제 제법 커지면 주변의 혈류나 그 주변 조직을 이제 누르겠죠. 이제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 그러니까 대부분은 무증상인데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감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동맥류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작은 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수술 때 위험도가 크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혈압을 관리해서 혈압을 낮춰줘서 그리고 또 거기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그 다른 기여 요인들이 있다면 이제 그걸 컨트롤하는 걸로 해서 사이즈가 작은 건 줄입니다. 또 실제 제가 임상에 있었을 때 여러분 이 대동맥류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노그램을 계속 팔로우업으로 찍어줘요. 주기적으로 혈압 관리 철저하게 하면서 병원에 돌아와서 체크했는데 동맥류 없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뭐 생기면 열심히 관리하고 약물 복용 제대로 해서 하면 나아져요. 근데 이제 너무 커져버렸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질병은 조기에 관리에 들어가면 뭐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죠. 네, 제가 속담에 약하지만 어쨌든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조기 질환 발견하고 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5cm 이상의 크기면 우리가 수술 들어간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동맥에 생기는 애뉴리즘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이게 일반적인 이 그림 A에서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우리 혈관을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죠. 맨 안에 혈액하고 닿는 레이어가 인티마, 그 다음이 그 중간이 미디아, 그 다음에 혈관의 바깥을 이루는 게 에드벤티티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자, 보통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expand 되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이 그림 뒤와 같은 모양이 많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방추형도 많은데, 방추형은 말 그대로 여러분 물레방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살축, 물레방아에 여러 축이 있잖아요. 그 이루는 화살축의 특징이 양끝은 가늘고 가운데는 볼록한, 그래서 방추형이 많습니다. 특별히 트리플 A, 이 압도먼, 복부 쪽 대동맥에 생기는 동맥류, abdominal aortic aneurysm. 그래서 트리플 A, 이니셜만 따갖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얘의 대부분, 그리고 오름 대동맥, 즉 ascending aortic 쪽에 생기는 애뉴리즘은 다 방추형의 모양이다. 또 원주형은 혈관 전체 직경이 다 늘어나는 그런 거예요. 자, 천천히 점진적으로 여기 이 사진, 여기 보시면 다 늘어났죠. 이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원주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의 특징은 천천히 점차 자라난다.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얘기죠. 길이나 직경은 다 환자마다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왼쪽에 보여지는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가짜 동맥류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혈관벽이 외상에 의해서 지금 찢어지는 모양인데, 그래서 혈관벽 일부에 튀어나온 여기 작은 바깥주머니 모양,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엔지오그램으로 촬영한 거고요. 오른쪽은 MRA 엔지오그램으로 찍은 하복부, 그러니까 아래쪽 복부 쪽에 생기는 circumferential aneurysm 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제 대동맥류에도 부위에 따라 흉부 쪽에 가깝냐 복부 쪽에 가깝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발생률, 이 thoracic aortic aneurysm TAA는 10만 명 중 약 6명 정도 발생하고요. 전체 대동맥류의 약 10% 정도 차지합니다. 원인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동맥경화증, 고혈압에 의한 대동맥 벽이 약화돼서, 기타 원인은 뭐 외상, 대동맥 축삭, 매독, 3차 매독, 곰팡이 감염, 말판 증후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서 또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또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어요. 한 20% 정도. 예. 그리고 증상, 이거 역시 크기에 또 혹은 자라는 속도에 따라 다양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없다가 이제 생긴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점차 자라면서 증상이 나타나겠죠. 자, 한번 보시면 보세요. 이 애뉴리즘이 관상동맥 쪽 또 상체의 대혈관을 압박하면 이 흉골하, 서브스터널 에어리아하고 목 혹은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고요. 또 우리 트라키아를 누르게 되면 호흡곤란, 그렁그렁거리는 목소리, 또 쇳소리 나는 기침,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환자분은 식도, 후두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애뉴리즘을 갖고 있는 경우에 병원에 온 이후 삼킴 곤란, 또 삼킬 때 통증이 있거나 목소리가 쉬어서 호얼스니스 이런 게 있어서 왔는데, 찍어보니까 이쪽 저기 식도하고 그쪽을 누르는 애뉴리즘이 있더라. 실제 저희 학생들이 안산병원 실습 나갔다가 이 TAA 목소리가 쉬어서 왔대요. 단순한 이유로. 근데 10cm가 넘는 애뉴리즘을 발견해서 수술 들어가는, 그래서 그 환자를 계속 추적해서 자기 케이스로 발표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목소리가 변해서 이상해서 이비인후과 왔는데 이비인후과에서 리퍼한 거죠. 그래갖고 흉부외과에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또 이 애뉴리즘이 위대 정맥 압박 시 superior 쪽에 베나 카바 그쪽을 압박했을 때 얼굴과 목의 부종, 그리고 목정맥 확장, 이제 이 대정맥 쪽을 누를 때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블러드가 리턴되는 쪽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겠죠. 예, 어느 부위에 이 동맥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증상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또 TAA 내에 형성된 혈전은 색전이 돼서 뇌졸중, 그리고 신장이나 창자, 감막, 허열, 하지, 허열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 색전이 무서운 거야. 그 혈관벽 내에 들러붙는 혈전이 생긴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얘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 이제 색전이 되는 거거든, 엠볼리즘. 걔가 흘러가다가 분기점이나 이제 좁아지는데, 이렇게 넓은 데를 지나오다가 좁아지는 혈관으로 점차 가늘어지잖아. 딱 걸리면. 근데 그 부위가 주로 터지는 데가 이제 뇌 쪽, 그래서 뇌졸중. 그리고 키드니 쪽으로 가면 이제 신장 쪽 어딘가가 허혈이 되는 거고, 또 장 쪽에 순환에 걸리면 장허혈 이런 것들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하지 쪽으로, 페모랄 쪽으로 가다가 그쪽에서 또 막히면 그쪽 아래로는 다 서큘레이션이 다 임피드 되는, 그러니까 저기 장애를 받아서 다 그 영향을 받게 되죠. 합병증은 뭐냐? 점진적으로 커져서 파열, 출혈로 사망 이야기. 제가 이 학교에 왔던 그 다음엔가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 전문간호사 과정을 도와주시는 의대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젊은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애뉴리즘이 터져갖고 교수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여자 교수님인데 아이도 어린데 아침 일찍 의사 선생님들은 회진 때문에 오잖아. 자기 연구실에서 이게 터져갖고 그래서 급히 수술했는데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너무 쇼킹했어.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65세 이상 흡연력이 있는 남자들 많이 생각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통계적으로 좀 많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지. 자, 이번에는 AAA, AAA 얘기해 볼게요. 대동맥 분기점에서 5cm 이내는 다 AAA. 그러니까 그 위는 TAA가 되는 거고 이 분기점에서 5cm 이내는 다 복부 쪽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대부분 얘도 무증상인데, 자, AAA 같은 경우는 복부 쪽에 여러분들이 촉진해 볼 때 펄세이션이 느껴진다. 그러면 한번 청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잡음이 있으면, 부르기가 있으면, 그리고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으면, 예, 그러면 대동맥을, 그러니까 애뉴리즘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어디서 많이 생기느냐? 자, 대동맥이 내려서 처음 분기되는 데가 어디야? 키드니 쪽으로 가는 거죠. 리날 아르리로. 그래서 이 리날 아르리하고 그 다음 아래가 어디야? 일리악 쪽에서 나눠지죠. 요 사이가 가장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 보여줬던 거 앞에서 오른쪽 사진이라고 보여줬던 그 슬라이드도 바로 그 부위였었어요. 자, more than 90%.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신장 동맥 아래 그리고 장골 동맥 분기점 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자, 장골 동맥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쪽에 애뉴리즘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는 쪽 아래는 다 그 사지가, 그 다리가 이런 증상을 겪게 되죠. 그래서 혈액순환에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일단 차가워질 것이고, 양쪽을 여러분 항상 건강사정 시간에 배웠겠지만 순환이 잘 되는지 알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손등으로 체온 재는 거잖아. 동시에 재야 되지. 그래야 이거 비교할 수가 있지. 동시에 다 쿨하면 뭐 it's okay.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한쪽은 따뜻한데 정상적으로 다른 한쪽이 쿨이거나 콜드하다. 그럼 그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제 해당되는 사지에 청색증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파행증이라고 해서 인터미턴트하게 경련통이 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지속적 혹은 간헐적 통증이 복부 중앙이나 허리, 요추 부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증상은 마일드한 것부터 심한 것까지 있는데 심할수록 파열이 임박했다는 거를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크면 클수록 애뉴리즘도 클 수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한 그 병의 심각성도 코릴레이션이 있겠죠. 합병증은 크기가 클수록 위험도 커지는 것일 테고요. 그래서 5cm가 넘는, 직경이 5cm가 넘는 애뉴리즘의 경우 한 20에서 40%는 파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합병증 대표적인 게 파열과 출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도 이게 파열이 되면서 출혈이, 근데 너무 늦게 발견한 거야. 예. 그래서 다른 환자들 다 회진 돌고 난 다음에 본인은 그렇게 가셨대.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 의외였던 거야. AAA라는 게. 예. 저혈량 쇼크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고요. 응급수술에도 사망률은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또 아까 설명했지만 하지로 가는 쪽에 생기는 애뉴리즘, 또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색전이 합병증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초 동맥이 폐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거는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또 기억해야 될 거, 트리플 A 내에 피가 이렇게 늘어난 쪽에 돌 거 아니야. 이게 이 파이프처럼 미끈한 파이프처럼 쑥쑥 지나가줘야 되는데 블러드 플로우가 어딘가에 이렇게 늘어나서 그쪽 블러드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터뷸런스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 안에서 정체가 그럼 블러드가 서로 엉기게 되는 거거든. 응? 그렇게 해서 엠볼리즘이 떠다니다가 이렇게 이런 합병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흉부 쪽, 복부 쪽뿐만 아니라 우리 무릎 뒤 수라하고 대퇴동맥류 이 사진은 지금 여러 개가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부위가 여러 개가 보이네요. 자, 그래서 페모랄 쪽하고 파플리티얼 쪽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원인은 아테리오 스클레로시스 때문이고요. 무증상이거나 혹은 간헐적 파행, 이제 하이치 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간헐적 파행증이 이제 주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요. 얘는 뭐냐? 활동을 해주면 다리 근육에 갑자기 막 허혈성 통증이 오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해서 오는 통증입니다. 그랬다가 가만히 쉬어지면 사라져요. 네, 이게 인터미턴트한 파행증의 특징이고요. 가만히 쉬어주면 나아지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얘도 우리 왜 스테이블 엔자이나에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가듯이 이 간헐적 파행증도 이게 이 질환이 교정되지가 않으면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안정시에도 통증이 오고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수라동맥류 하지로의 혈류 감소 탓이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진동이 느껴지는 것들이 무릎 뒤쪽에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또 대퇴동맥류 역시 대퇴부에서 진동이, 이 펄세이션이 느껴지는 그런 덩어리가 만져질 수가 있고요. 얘 역시 파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증 비슷합니다. 혈전, 색전, 그리고 얘네들로 말미암아 궤저, 갱그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궤저가 되면 어떻게? 잘라내야 돼. 앰피테이션. 예. 그래서 절단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다음 에어릭 다이섹션. 이것도 제 아는 친구가 저랑 동기인데, 예. 제가 방송이 나가는 걸 이렇게 자세한 신원을 얘기해 줄 수가 없고요. 몇 년 전에 제 나이 또래 동기가 대동맥 발열 중환자실 입원했다가 어느 날 나타났는데 나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 살 쫙 빼갖고 나타났더라고. 안 그래도 30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배불뚝에 막 너무 막 이렇게 관리가 안 된 모습이어서 너 왜 이렇게 됐니? 라고 저는 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줬죠. 관리 좀 해라. 그랬더니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갖고 안 그래도 고혈압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대동맥 박류를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중환자실 한 열흘 넘게 있었대. 아주 위중했더라고. 그리고 살아났어. 네, 그래서 아유 정말 다행이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고. 와이프가 제 동기예요. 간호학과. 네, 그래서 와이프를 잘 둬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갖고 저랑 고연전 때 교우 응원단 같이 했어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위시리스트에 응원단이었대. 그래서 예, 웃기죠 여러분? 웃긴 게 아니야. 너무 그 친구한테는 절실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무슨 이 나이에 응원단이야. 그랬다가 같이 해줬어. 그래서 예, 이게 신혼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막 선글라스 끼고 다 분장하고 나가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 들켰어.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아프리카 TV에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거 맞지? 맞지? 아프리카 TV인가? 하여튼 거기에 나왔대.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대동맥반이 하면 저는 그 친구가 꼭 생각이 나요. 자, 어떻게 된 거면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자, 아까 혈관 층이 레이어가 이렇게 세 겹으로 있잖아요. 근데 내막하고 그 혹은 중간막 사이에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혈관이. 그리고 그 사이로 이렇게 블러드가 스며들어가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대동맥 혈관벽을 이 피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혈액 침투로 이제 벌어지고 그 사이에 블러드가 채워지고 그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터질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나 다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흉부 쪽에 생기면 혈관 길이를 따라서 진전되는 특징이 있는데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거 슬라이드가 아래로 막 밀리네.
제가 만든 거 여러분들은 프린트한 거 괜찮나요? 왜 이렇게 밀렸지? 여러분 저기 이렇게 랩탑이나 PC에서 파워포인트 보시면 제대로 될 거예요. 그 상에서는 괜찮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 폰트도 저는 이런 폰트 안 좋아해서 더 요즘 모던한 폰트로 다 바꿔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폰트도 다시 이렇게 뜨네. 그래서 저는 이 IT 쪽 이런 테크니컬한 건 잘 이해를 못하겠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내가 시간을 들여서 다 바꿔놨는데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흉부, 에어릭 다이섹션에서 근위부는 오른쪽이에요. 즉, 할트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 어센딩 에오라 쪽에 이 생기는 다이섹션을 A 유형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B 유형은 디센딩 쪽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그러니까 물론 이 어느 쪽에 생기냐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다르겠지. 어센딩은 심장에 가까우니까 어떤 역할을 할까? 관상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서 증상도 협심증이 와요. 근데 디센딩은 이제 그 아래 신장이라던가 우리 장골, 대퇴동맥 이쪽에 가는 블러드 플로우를 인터럽트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또 다를 거라고요. 예. 근데 좀 더 얼전트한 거는 뭘까? A 유형일까? B 유형일까? A지. 스마트해. 이제 여러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동맥류 압력이 대동맥판 닫힘을 방해하거나 대동맥 가지를 폐색하는, 그래서 좌심실로의 혈액 역류로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분 심부전, heart failure는 선인간호학 5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동맥궁의 동맥류는 종종 연화곤란, 호흡곤란, 심목소리, 혼돈및 어지럼증을 야기한다. 왜? 결국은 어센딩 쪽에 생기는 다이섹션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쪽이잖아. 아까 B 유형은 아래로 우리 신체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제 뇌혈류도 방해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증상과 합병증 이어서 보면 여러분 그 표 25-4에 있지만 한 번씩 쭉 보고 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섹션의 문제는 그 혈관벽을 분리시키고 그 사이에 들어와 있는 블러드가 점차 많아지면 결국은 이걸 못 견디고 찢어지는, 그래서 결국 치명적인 응급 상황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 동기처럼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인 고혈압이고요. 만약에 이게 40세 미만의 여성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임신으로 말미암은 경우가 있고요. 또 남자들한테서 많이 생기고 나이 들수록 위험도 더 발병률이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선천성 대동맥판 결손이 있거나 혹은 대동맥 축삭, 염증성 동맥염, 낭성, 중각막 괴사 등등의 이런 기타 질환들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증상. 박리가 있는 부위에 아주 극심한 통증이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졸도할 수 있겠죠. 호흡도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기운이 쭉 빠지는 허약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혈압이 상승하는 것 같으나 급히 이제 하락하면서, 자, 이 박리가 혈류를 폐색함에 따라 청진을 해도 이제 안 들려요. 그리고 말초 맥박도 다 사지에 있는 팔다리에 있는 맥박들도 다 안 잡히거나 부재한 그런 소견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동맥이 영향을 받으면 그만큼 합병증도 시그니피컨하겠죠. 그래서 커라디드 아터리 쪽에 생기는 박리는 신경적인, 아무래도 이제 브레인 쪽에 가는 혈류를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신경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관상동맥 쪽에 가는 쪽에 이제 박리가 터지면 MI라던가 심부전, 또 리널 아터리 쪽에 또 영향을 주면 신부전, 그쵸? 리널 페일리어, 또 장 쪽에 가는 혈류의 이런 다이섹션이 이제 터지면 허열, 그리고 경색 이런 게 생깁니다. 그때 이 장에 허열이 생기면 무지무지 아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센딩 에어라, 오름 대동맥, 오름 대동맥이 알죠, 여러분? 어센딩 에어라인데 이전에는 상행 대동맥이라고 얘기했었어. 오름, 내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름 쪽은 대동맥 역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 파열이 되면서 출혈, 심장압전, 폐혈증 등등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그래서 수술을 해도 병원 내에서 퇴원 전에 돌아가실 사망률이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치료가 된다면 예후는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진단적 검사,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고 그리고 식도 경유, 심장 초음파 또 그런가 하면 CT나 MRI 그리고 무엇보다도 혈관 조영술 이런 걸 통해서 혈관 조영술은 동맥류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가 있고요. 위치도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쓰여지는 진단적 검사예요. 특히 이때에는 조영제, 아까 왜 애뉴리즘 있는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었잖아요. 사진들이. 그래서 그런 조영제를 사용해서 그렇게 촬영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TAA의 경우에는 하우레이트, 그 다음에 아까 혈압이 높을 때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애뉴리즘이. 그러니까 혈압을 내리는 게 주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롱텀 베타블로커. 여러분 약에 대한 것도 우리 책에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항고혈압제 이런 것들을 처방하게 되고요. 또 대동맥 박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일단 하트 레이트를 60 미만으로 감소시켜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IV로 베타블로커를 줍니다. 이제 베타블로커 어떤 약들이 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 것 같아. 이제 학기 말이 되니까 저랑 한 학기 해오면서 아시겠죠? 뭐 프로프라노롤, 메토프로롤, 에스모롤 이런 약들을 이제 IV로 하면서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컨티뉴어스하게 계속해서 환자들을 모니터링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엔타이 하이퍼텐시브스, 항고혈압 제제로 나이프라이드 같은 약들을 또 하면서 SBP는 120 이하로 내려줍니다. 예. 그리고 CCB, 칼슘 통로 차단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혈관 확장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이 혈관 확장제 얘네들은 박리를 악화시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또 그런가 하면 수술을 마친 다음에는 항응고제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헤파린 사용하고요. 다 IV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헤파린은 더 이상의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해 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걸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더 생기는 거를 예방해 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경구용으로 퇴원 전에 바꿔주면서 퇴원 이후에는 경구용 항응고제를 계속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혈전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평생 이런 항응고제를 복용하시기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대동맥류 수술이 있는데요. 대동맥 병변의 부위를 다 도려내고 인조혈관으로 치환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해주느냐? TAA의 경우에는 한 6cm 이상 될 때 해주고요. 증상이 없는 5cm 이상의 AAA는 일단 좀 지켜본대요. 그러니까 TAA 쪽이 더 당장 수술해주는 그거고, 그러나 A 유형 박리는 빨리, 다이섹션의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해주고요. B 유형은 해당 범위 그리고 파열 위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복구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면 A 유형 TAA는 보통 5cm 이상이면 해주고, 예, 그리고 하행 B 유형은 60mm 이상이 되면 해주고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티바라는 게 있는데, 티바의 정응증은 트라우마틱 에어릭 인저리, 그리고 B형 대동맥 박리, 또 페네트레이팅 에어릭 얼서, 인트라무랄 헤마토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티바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라식 쪽에 적용해 주는 엔도베스큘라 에어릭 리페어, 이거의 준말이죠. 티바라는 말이. 자, 티바의 이상적 조건은 뭐냐? 대동맥 병변이 있는 앞뒤로 스텐트가 잘 밀착될 수 있는 대동맥의 직경이 정상이거나 최소한 한 2cm 이상은 돼야 이 수술을 해주기에 딱 좋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할 때 이제 심폐우회로 또 이제
오름 대동맥 관여 시에 필요할 수 있고요. 대동맥 판막은 수술 중에 대치해 주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동맥류 있는 이 부위를 절개한 다음에 합성 섬유를 이식해 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열고 해주는 개방적 수술이 되겠죠. 자, 이거는 트리플 A의 표준 치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리날 아러리가 있는 부위고요. 그쵸? 여기가 장골 아러리가 있는 바로 이 부위에 흔히 생긴다 그랬잖아요. 트리플 A의 경우. 앞에 보여준 슬라이드는 TAA의 경우이고요. 요거는 복부 쪽에 생기는 트리플 A의 경우인데 이렇게 스텐트를 박아주고서요. 여기는 이 왼쪽 일리악 애터리 쪽에도 애뉴리즘이 또 있네요. 그쵸? 여기 복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리악 아러리에도 있는데 이렇게 스텐트를 박아주고 나서 절개해 놓은 동맥류를 다시 덮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술 후 간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이 관련된 모든 부위에 어떤 출혈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음낭이라던가 또 회음부 또 음경 쪽에 반상 출혈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혹시 혈종 같은 게 생기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펴봐 줘야 되고요. 또 이 허리둘레, 복부둘레도 증가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혹시 복부 아래로 이 말초 맥박들이 디미니시드 되거나, 그러니까 플러스 2가 정상인데 플러스 1 혹은 앱센트해지거나, 혹은 샥이 일어나는 단계에서 블러드 프레셔 떨어지면서 빈맥이 생길 수 있잖아요. 태키카르디악해지진 않는지, 또 운동기능, 감각기능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부 아래로 이 허리둘레가 좀 늘어난다 싶으면 의심해서 다 어세스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또 혈액검사도 해서 혈색소가 떨어지진 않는지, 적혈구 용적률이 떨어지지 않는지 다 살펴봐야 되고, 또 이 트리플 A 수술 후에 혹시 합병증으로 의심이 되는 증상들로 여러분들이 통증, 그래서 특별히 복부나 골반, 서해부 이런 쪽에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는지, 그 의미는 장허혈이 있다던가 혹은 혈종이 계속해서 누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의심이 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복부, 골반, 서해부의 통증 여부도 어세스 하셔야 되고, 또 이런 경우는 이제 유린 아웃풋, 아마 폴릭 캐테터를 인설트 해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리날 아러리로, 즉 키드니가 리날 아러리를 통해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잘 받고 있는지, 그쵸? 확인하는 에비던스는 유린 아웃풋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장의 관류가 저혈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환자실에서 아마 이런 환자들은 수환간스 카테터라고 해서 혈역학적, 그러니까 혈역동학을 모니터링 해주는 그 카테터들이 있어요. 그거를 꽂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환간즈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 폐동맥압이라든지 폐동맥 쇠기압이라든지, 그리고 Central Venous Pressure 해서 우리 이 정맥 쪽에 그 리터닝 블러드 볼륨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인디케이터들이 되는데, 얘네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보면서 수치의 변화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엔도베스큘라 스텐트 그래프트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면 AAA 또 TAA에 다 사용 가능합니다. 직선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나누인 그런 그래프트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시술 후에 혈액은 스텐트 안쪽으로만 흐르게 돼요. 그래서 대동맥류로 혈액 소통은 이제 소실이 되고, 그래서 대동맥의 애뉴리즘이 더 커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장점, 대퇴부 국소 마취로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시술할 수가 있대요. 이 스텐트는 그래서 수술이 아니라 시술, 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라면 수술 받기보다 이런 시술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합병증이 폐나 신장 그리고 카디오베스큘라 합병증이 동맥류 복구 개방 수술보다 적다. 그래서 스텐트를 더 선호하는 거고요. 재원기간 단축 그리고 치료 비용도 따라서
좀 절약이 되겠죠. 흔한 합병증은 뭐냐? 이제 스텐트가 들어간 그 시작 부위와 끝 부위, 그 원위부, 근위부라고 한다면 그 끝이 잘 봉합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결국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동맥류 쪽으로 블러드가 더 이상 소통되지 않게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데 계속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류가 되면 그래서 복부 CT를 계속 팔로우업으로 찍어서 상태를 잘 평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얘기한 TAA, AAA 그리고 뭐죠? 저기 다이섹션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간호 문제, 진단명이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야? 티슈 퍼퓨전. 그렇죠? 그래서 ineffective 티슈 퍼퓨전에 대한 그리고 수술 혹은 시술을 마친 다음이라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의 ineffective 티슈 퍼퓨전이 생기지 않도록 앞에 risk for ineffective 티슈 퍼퓨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장기에 적절한 관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아까 말한 수환겐즈 캐테터를 통한 여러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고요. 바이탈 사인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의식 수준의 변화, 소변 배출량 다 보다가 변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른 노티파이 해줘야 되겠죠. 또 체액을 대체해주고 혈액량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블리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아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블러드 러스가 커지면 어떻게 돼? 저혈량 샥, 그래서 하이포볼레믹 샥이 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퓨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동맥류 파열 확대 박리 증상. 아까 제가 하나하나 짚어줬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지 보고 발견 즉시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증이 증가한다던가 상하지의 혈압, 말초 맥박의 차이가 있거나 덩어리 크기가 커진다던가 운동 감각 기능의 변화, 혈액 검사 결과 변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고요. 또 흉통 심전도 모니터를 통해서 박리 복구 수술 후에 MI가 증가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EKG도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링 해줄 필요가 있어요. 환자들이 이런 경우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약물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해주고 있다는 거, 이거는 또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거 이런 걸 설명을 잘 해주면 환자들이 불안을 낮출 수가 있겠죠. 또 이제 페인에 대한 거는 적절한 페인 릴리버를 통해서 또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간호하면서 또 노티파이 해줘야 되는 양상들, 장허열 궤저가 있고요. 관련된 증상들 옆에 기술에 놓은 대로 복통, 복부팽만, 잠열 혹은 변 봤을 때 선열이 발견되기도 하고 장허열은 색전에서 초래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신기능 손상. 여러분 유리나웃풋은 시간당 no matter what 30cc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만큼 안 나온다던가 소변 검사를 내보냈는데 결과가 이 비중이 딱 고정되어 있다던가 BUN 크레아티닌이 올라간다던가 특히 BUN은 하이드레이션 스테이투스에 영향을 받는데 크레아틴만큼은 우리 리널 펑션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올라간다는 건 펄퓨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예, 저혈량 또는 수술 중에 대동맥을 꽉 물려놓거든요. 그래서 또 심관류에 손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척수허열 있게 되면 하지허약, 하반신 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 동맥혈전, 색전 앞으로 나올 그 질환에 대해서도 계속 이 얘기 나올 건데 어쨌든 말초맥박이 부재하거나 창백하거나 창색증이 있거나 팔다리가 차갑거나 이런 거 그리고 그 혈전 색전이 있는 부위에 복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있는 부위에서 통증이 또 있게 됩니다. 의식 상태 변화, 말초신경 손상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살펴야 될 대동맥류 수술 이후에 관찰해야 될
것들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환자가 수술 잘 받고 회복이 잘 됐어요. 이제 퇴원을 시키려고 해. 그럴 때 또 여러분, 우리 간호사들이 해주셔야 될 교육이 아주 중요하죠. 예, 병원에서는 이제 해줄 건 다 해준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 수술이 이루어지는 3차 병원은 말 그대로 어큐트하고 크리티컬한 사람들을 위한 그 치료와 간호를 제공해 주는 데지 만성질환자들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만성질환자들은 결국 어디로 가? 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집에 가서 갑자기 환자가 이런 중증의 질환과 그다음에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동안은 의료진들이 다 알아서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커뮤니티 헬스 에이전시나 홈 케어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계를 해줘요. 그래서 이 케어가 컨티뉴티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가정방문 이런 게 있는데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심장 쪽을 해서 그런지 이 심혈관 질환 쪽만큼은 꼭 해줘야 되는 것 같아. 왜? 우리 국민들이 그 사망률의 원인을 보면 지금 2위부터 5위까지인가는 다 심뇌혈관, 당뇨 이런 걸로 인한 사망률이에요. 1위가 암이거든. 근데 그 암은 우리 신체 모든 곳에서 생기는 암을 다 집계했기 때문에 1위인 거예요. 근데 이 생활습관 관련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관상동맥 질환이라던가 뭐 뇌졸중, 고혈압, 당뇨 다 탑5 안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와서 이게 지금 이 데모그래피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방문 간호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우리 널싱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국민건강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아쉬운 거죠. 예. 또 환자들 입장에서도 집에 가서 이걸 다 누가 해주겠어. 그쵸? 그래서 병원에서 이루어졌던 간호가 쭉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갭이 있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제 병원에서 관찰해줬던 그런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증상들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알려라. 그렇게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상처 부위 어떻게 간호해야 되는지 왜 감염이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상처 부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치유 과정이 장애가 생기거나 이제 이럴 때 또 감염의 증상이 그러니까 의심되는 증상이 생길 때 알리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증상이 뭔지 교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법도 알려줘야 되지만 의심이 되는 상황들도 교육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도 복용해야 될 약들이 항고혈압제제, 항응고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 약에 따라서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도 계속 받아야 되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포인먼트에 대한 꼭 검사 받으러 와야 되는 일정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또 항응고제 약물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되는 음식이라던가 영양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피해야 될 어떤 음식들. 여러분 교과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기술이 되어 있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걸 하나하나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원인이 뭐였죠? 이 대동맥류 원인 고혈압이었잖아요. 고혈압 통제하는 거.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술 잘 해놨는데 덧나면 안 되잖아요. 뭐 감염뿐만 아니라 뭐가 있을까? 고혈압하고 비슷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지. 힘 주는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변비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이섬유소 많이 먹는 거, 또 수분 섭취하는 거 그런 얘기도 해줘야 되고 또 한 6 내지 12주까지는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일들 피해야 돼요. 갑자기 무거운 물건 하고 뭐 끌어올린다던가
또 오래 앉아 있는 거 이런 거 다 피해야 되고요. 격렬한 운동도 운동선수들 같으면 막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일반인들은 아마 하라고 해도 겁이 나서 못할 수도 있는데 또 나의 체력을 과시하시는 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도 안정되게 다 치유될 때까지는 쉬라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성관계 같은 것도 삼가하라고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자, 동맥류 파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에 여러분 발사바 메뉴 뭐 이거 변비 할 때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전 같으면 뚜껑이 열리는 상황에서 캄다운하고 생각을 전환하는 다른 각도에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 상황을 재조명해보는 그런 훈련도 자꾸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 애뉴리즘이 터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참고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환자들이 그렇다고 꾹꾹 누르면 언젠간 또 터져. 그래서 이런 그 커그니티브 리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또 혈압을 높여서 파열의 위험을 부추기는 일들을 다 피하는 게 필요하고 환경도 아주 차분하게 그렇게 유지해 버릇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침대에서 쉴 때에도요 다리를 쭉 편 채로 쉬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들 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다리 꼬고 앉는 거 저도 이 습관이 안 고쳐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 응? 어렸을 때부터 다리도 길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 그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왜 말초 혈류로 가는 걸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맘 놓고 꼬고 앉고 이랬는데 다리로 가는 혈류를 제한한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5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저 건강을 생각해서 안 꼬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갈 때 이런 지식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부터는 말초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줄이려고 원래 50장짜리로 작년에 만들어 놨던 걸 40장으로 줄여놨어요. 겹치는 내용 가급적이면 줄이고 왜냐하면 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거든. 오늘의 주제는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도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여러분. 자, 말초혈관 질환 이제 대동맥류 조금 끝났어요. Peripheral Vascular Disorder 동맥경화증은 아주 대표적인 거죠. 가장 흔한 만성 동맥 질환이다. 동맥경화. 경화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한테 미안한데 정말 동맥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이름이 아닌 것 같아. 경화. 미안해. 석회화가 특징이고요. 탄력성을 소실하는. 그리고 죽상경화증은 지방과 혹시 경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한테 투서 날리는 거 아니겠지? 자, 죽상경화증. 얘는 지방과 피브린, 침착이 동맥을 막고 딱딱하게 하는 그런 동맥경화증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보여줄 건데 어쨌든 말초순환에서 이 변화가 하지로 가는 혈액 공급을 손상시키고요. 이 병변이 관련 동맥의 내막과 중간막을 다 포함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혈관의 이 속 공간, 그러니까 그 루멘 내에 있는 그 공간이 점점점 좁아지고 막혀서 하지의 말초 조직으로 가는 혈류 공급을 감소하죠. 그래서 결국은 말단 부위로 갈수록 조직의 저산소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혈관의 점차적인 폐색과 함께 그런데 어메이징한 건 곁순환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왜 심장에서도 봤었던 코라터럴 서큘레이션. 그래서 고속도로가 막히면 국도로 가면 돼. 뭐 이런 거. 근데 이 곁순환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주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대사 요구량이 증가할 때,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거 여러분들이 격렬한 운동을 할 때 평소에 이 PBD가 있으면 증상이 안 나타나다가도 이런 대사적 요구량이 증가할 때 공급이 제한이 되는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적어도 60% 이상이 막히면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상이 있다. 다리에 자꾸 서큘레이션이 저하가 되는
왜 노인분들 보면 다리에 쥐도 잘 나신다 그러고요. 잘 저린다 그러고 발톱을 보세요. 여러분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지금 살펴드리는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발톱도 두꺼워져 계시고요. 예. 그게 다 이제 서큘레이션이 저하가 되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생활 습관 중에 그런 것들을 지금 줄일 수 있는 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좋은 교육을 해드리면 좋겠죠. 예. 복부 대동맥의 동맥경화증은 플라크의 혈관벽 칩식에 따라서 동맥류를 발달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또 말초로 가게 되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인간을 태어났을 때부터 70세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깨끗했던 혈관이, 그쵸? 나이가 들면서 안에 이렇게 지방이 끼고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플라그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가 이 플라그가 안정하지 못한 어느 날 터지면 이렇게 트럼부스, 혈전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신장에 가면 인팍션, 두뇌로 가면 스트로크, 그리고 우리 하지 말단 부위에 가면 이렇게 폐색을 시켜서 어떻게 궤저가 발생되면 그러면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주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들 다 30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요 단계일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점차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성인병 하면 보통 40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활 습관이 사고화가 되고 이렇게 도시화 돼가는 환경에서 살아가면 이제 40이 아닌 것 같아. 저 때 이미 40대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말할 때 성인병을 40세 이후에 생기는 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세월이 벌써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났어. 성인병이 더 조기에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왜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또 생각하고들 있니?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관리를 하세요. 아셨죠? 건강할 때 관리해 주는 게 더 좋아. 자, 말초동맥 장애. 시간 관계상 그냥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혈류 손상 장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급성은 동맥혈전증, 만성은 말초동맥 경화증. 자, 말초동맥은 피부와 사지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전시순환의 일부입니다. 손상된 말초동맥 순환은 조직의 산소와 영양분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시키죠. 자, 만성 폐색성 질환은 동맥벽의 구조적 결손이나 동맥의 연축, 즉 스파즘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말초동맥은 점진적으로 작아져서 세동맥 직경은 0.5mm, 1mm도 안 되는 거예요. 1mm의 절반도 안 될 정도의 그 직경을 갖고 있는데요. 말초동맥이. 근데 얘는 민무늬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민무늬근이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혈류를 조절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느다란 말초동맥 안에서 폐색이 일어날 때 이제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그런 폐색에 따른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단 부위에. 자, 모세혈관벽은 매우 얇은 바닥막으로 둘러싸인 한 개의 뇌피세포층입니다. 위험 요인은 우리 죽상경화증, 코로너리 할 디지즈 얘기할 때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시가렛 스모킹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얘기가 됩니다. 말초동맥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서 또 하이 호모시스테인 레벨이라던가 이거 호모시스테인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관상동맥 질환 얘기할 때. 그리고 보통 60대 70대 남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증상 통증이 먼저 대표적인 거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생기느냐? 장단지,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쪽에서 경련통인 간헐적 클라디케이션, 이게 바로 간헐적 파행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종종 허약을 동반하며 간헐적이라는 말은 뭐냐? 쉬어줄 때는 통증이 경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게 점점 진행이 되다 보면 휴식 중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다리 올릴 때 더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리 올리면 블러드 서플라이가 더 안 가겠죠? 말초로 가는. 그리고 파라에스테시아,
감각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차거나 무감각, 그리고 감소되는 게 이제 감각 기능이 떨어지고요. 근육도 위축이 되고요. 말초 맥박을 짚어보면 여러분 특별히 많이 흔히 짚어보는 말초 동맥이 어디야? 응? 도잘리스 페디스 포스테리얼 티비알, 우리 발은 그렇죠? 네, 그런 쪽에 해보면 플러스 원이거나 아예 지로, 앱센트하거나 또 넙다리 하니까 너무 이상한데 페모랄 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부 대동맥 천지시에 잡음이 있기도 하고요. 자, 다리는 올리면 서플라이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창백해지고, 이걸 내리면 어두워지는 다크 레드 컬러가 생기게 됩니다. 자, 변색된 부위가 있는 피부는 얇고 빛나며 털이 없고요. 또 발톱이 두꺼워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피부 손상 부위가 이제 명백해지고 심한 PBD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에데마가 종종 발견되기도 해요. 합병증, 가장 무서운 거, 궤저로 말미암은 사지절단. 예. 그리고 AAA 같은 경우에 파열, 또 감염, 폐혈증, PBD는 하지로 가는 동맥혈류 방해로 신경병증, 감각 이상, 낫지 않는 궤양, 괴사를 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했던 대로 도잘리스 페디스 여기 지금 촉진하고 있고요. 여기가 포스테리얼 티비알, 또 파플리티알 쪽도 이렇게 무릎 뒤쪽을 눌러서 해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맥박이 촉지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만져서. 그럴 때에는 이렇게 도플러예요. 도플러 청진기를 사용해서 하고, 기록에는 반드시 도플러로 어세스한 거라는 걸 기록에 남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만져서는 느껴지지 않는 거지. 도플러로 소리를 매우 크게 확대해야만 감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진단적 검사, 건강력하고 피로 충분히 진단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본다면 이런 세그멘탈 혈압이라던가 동맥 경화도를 검사하는 ABI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ABI는 임상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소개를 하면 이 혈류의 파열과 혈압 측정으로 동맥 경화의 그 정도를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고요. 이 PTA 이것 역시 페리페럴 아러리 뭐죠? 엔지오플라스티.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스텐트 넣어주고 하는 말초혈관 성형술 같은 거죠. 하기 전에 많이 시행하는 검사예요. 또 트레드밀. 이것도 꼭 관상동맥 질환만 아니라 PBD가 있을 때에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자, 또 그 외에도 초음파 검사, 말초혈관 쪽에 의심이 되면 그쪽 부위 해주면 되고, 이 경동맥 쪽에 또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이쪽 초음파 검사를 해주면 되고요. 엔지오그램하고 MRA, 얘는 흔히 많이 쓰는 진단적 검사인데요. 소노그램, 그러니까 이 초음파 검사 못지않게 동맥 폐색의 위치 규명과 범위 평가에 아주 흔히 쓰입니다. 혈관 재형성, 아까 말한 PTA, 이 시술 전에 종종 많이 수행하고요. CT도 PTA 하기 전에, 혈관 재형성 시술 하기 전에 CT도 조영제를 이용한 CT로 많이 시행합니다. 자, 약물 치료. 그러면 이런 경우 말초혈관 질환에 흔히 쓰여지는 약물, 그 목적은 뭐냐? 서큘레이션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을 특별히 인터미턴트 클라우디케이션 같은 주요 증상을 컨트롤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또 그런 거 하면 치료에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말초혈관 질환에 기여하는 기저질환들, 위험 요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또 고지혈증, 또 비만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치료에 같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페리페럴 아터리얼 서큘레이션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크게 엔타이 플레이틀렛 쪽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틀렛 인히비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디케이션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트렌탈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펜토시필린이라는 약인데 혈액의 점성도를 낮추고 적혈구의 유연성을 높여줘서 미세 순환하고 팔다리 조직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예요. 그래서 이 약을 이
간헐적 파행증이 있는 그 증상을 개선하는 데 주로 처방을 해줍니다. 또 그런가 하면 비경구 혈관 확장제 프로스타글란딘, 얘도 그 사지에 허혈이 있을 때 통증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제입니다. 자, 그 외에도 금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니코틴, 패치, 껌 이런 것들이 또 처방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금연이 어려운 환자라고 한다면 의사가 니코틴 패치 껌을 처방해 주게 되면 이 금연을 하면서 얻게 되는 또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걸 좀 도와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훨씬 낫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니코틴을 갑자기 딱 끊어버리면 정말 오랫동안 흡연을 해오신 어떤 분들은 금단 증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신대요. 그래서 그 담배보다는 니코틴을 훨씬 줄인 양으로 줄 수가 있는 거거든. 패치하고 그 껌은. 그런 다음 또 그 교육의 내용에 다리하고 발 간호하는 거. 그게 여러분 글상자 25-4에 참 잘 기술이 되어 있어. 25-4. 몇 페이지지? 1061쪽에 보시면 이 환자들의 발 간호 참고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서큘레이션이 저하된 상태에서 다리에 상처가 나잖아요. 궤양, 감염 예방 을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금방금방 잘 낫거든, 깨끗하게. 근데 저도 작년에 상처가 났는데 물론 제가 자꾸 건드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상처를 보면 가만 냅두지를 못하는 또 그런 또 그 성격이 있어갖고 자꾸 건드려 놓는 거야. 다 알면서도 안 낫는 거야. 그래서 1년까지 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20대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질환들이 다 남의 얘기 같죠. 그리고 이런 질환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안 생기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환은 아니지만 질환으로 갈 수 있는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면 좋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증상으로 발현이 돼서 질환까지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에 그리고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교육을 통한 중재로 그렇게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글상자 25-4에 있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정말 환자들은 이런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약 드세요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약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수능도가 높듯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발간호 잘 하셔야 돼요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여름이잖아요. 운동화 신고 다니라고 얘기해줘야 돼. 발가락이 다 커버가 되는. 왜? 상처가 나기 쉽거든. 그래서 쪼리 이런 거 신지 말라고 얘기해줘. 샌들도 가급적이면 신지 말아라. 그리고 신발도 얘기 안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또 한 얘만 드는 거야. 여러분 신발도 잘 맞는 넉넉한 편한 신발 신어야지 모양 낸다고 힐 신고 막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구두 신지 말라고 그래요. 발에 상처가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인펙션 생기지 않게 평소에 발 관리 잘하라고. 왜? 여러분 당뇨 발 관리도 중요한 것처럼 혈액순환에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 역시 혈액순환에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궤절을 예방하려면 철저한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방금 소개했듯이 규칙적인 운동을 매일 하라고 권장해 줄 필요가 있고 적어도 30분 이상씩. 그래서 조직 관리를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치의하고 운동 상담해서 운동 처방을 받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지속기간, 강도의 점진적인 증가는 허혈 조직으로의 곁순환을 발달시키는 데 아주 효과가 있어요. 오늘 2번이나 얘기하네. 곁순환 발달 네, 도움이 되는.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죽상경화증의 문제도 그러니까 그 지연 과정을 지연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운동해라. 그러나 운동하다가
파행이 발생하면 쉬어주면 돼. 그리고 통증이 없어지면 다시 운동해주고. 예, 아셨죠? 그 외에도 항산화, 영양소를 포함한 비타민 C, E, 또 저지방 식이, 채식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당뇨까지 있다고 하면 당뇨 식이 해줘야 되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라면 대시 다이어트 또 해주면 되고 체위는 이것도 우리 생활 중에 흔히 환자들이 숙지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죠. 체위를 자꾸 변경해 주는 게 좋대요. 그래서 저도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쪽에 혈류가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그래서 체위를 앉아 있으면 여러분께 꼼지락 움직이는 거 야단치면 안 되는 거야. 나름 혈류 순환을 잘 하려고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하는 거니까 엉덩이가 너무 묵직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꼼지락 잦은 체위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꼬는 거 하지 말고 또 엉덩이 무릎 관절에 지나친 굽힘.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 그러니까 높이가 맞아야지 너무 낮은 의자에 앉으면 너무 굽어지잖아. 엉덩이 쪽이. 그거 안 좋아요. 혈류 순환이 너무 꺾이니까. 지금 너희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괜찮아. 제가 말하는 거 왜 너무 낮은 의자에 앉아있을 때 우리 이 다리하고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접히잖아요. 무슨 상상이 되지? 그런 경우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제한이 되지. 그쵸? 그리고 또 무릎 아래에 베개 사용하는 걸 하지 말래요. 그러면 무릎 쪽에 혈류 또 장단지로 가는 혈류가 또 눌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 않다고 하고요. 침상 머리를 상승시켜주고 하는 것들 또 필요하겠습니다. 치료. 시술로 우리가 PTA 잠깐 아까 소개했던 경피 혈관 경유 혈관 성형술 풀네임은 펄쿠타니우스 트랜스루미날 엔지오플라스티예요. 그래서 이 시술에서 그 플라스티 할 때 스텐트를 사용해서 혈관의 페이턴시를 유지해주고 또 다시 리스테노시스가 되는 다시 막히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아주 많이 시행되는 시술 방법입니다. 환자의 80% 이 PTA를 받은 환자의 대부분이 다 증상이 완화되는 아웃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시술 방법들 보면 메카니컬 아세렉토미라던가 또 볼룬 엔지오플라스티 또 레이저나 이 더멀을 이용한 또 엔지오플라스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시술 후 간호 어떻게 해주냐? 자, 시술 부위의 출혈 이거 전에 카디악 캐서리제이션 여러분 그때도 저기 PCI 스텐트 얘기하면서 많이 했던 내용들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했던 얘기들이니까 아주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셔야 될 거 그 엔드 아터렉토미 이제 이거는 이 경동맥 쪽에 죽종이 있을 경우에 그 플라크를 막힘이 있을 때 제거해주는 수술이에요. 이거는 임상에서도 많이들 하시는 수술인데 왜 여러분 경동맥 페이턴시 볼 때 청진기 갖고 이렇게 대보는 거 해봤잖아. 다이아프람 말고 벨 이용해서. 그쵸? 그래서 막힘이 있을 때 브루이가 들리는지 어떤지 살펴보는 건데 자 그런 막힘이 있을 때 적어도 뭐 70% 이상 막혀야 우리가 브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60, 70% 있어야. 자, 동맥에서 이런 이 폐색판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때 우회로 조성술을 포함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요 간호 진단명 티슈 퍼퓨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팔 다리를 가급적 아래로 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탄력 지지 스타킹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연은 왜 금연이 필요하냐? 니코틴은 동맥혈류 손상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혈관 수축제이기 때문이에요. 예. 혈류를 증진시켜줘야 되는데 수축을 시키면 더 제한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니코틴이 안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환자한테 그냥 담배 끊으세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이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증상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악화시키기 때문에 끊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환자들의
지식이 증가하면서 아,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네. 자, 또 그런가 하면 사지의 보온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혈관 연축. 여러분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혈관에 습빠짐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줘야 이완이 돼야 혈류가 더 증진이 되죠. 예. 그래서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혈관이 수축돼서 혈류도 제한이 되지만 통증도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말 신고 있는 거 잘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왜 여러분 노인분들이 동맥경화증 이런 거 많잖아요. 말초동맥 질환들이 많거든. 밤에 주무실 때 발 따뜻하게 양말들 많이 신고 주무세요. 네. 저도 올해 한번 해봤어. 우리 엄마가 자꾸 해보라고 그래갖고 해봤는데 발이 따뜻하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면 양말 이렇게 나와서 그게 수면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 발 쪽에 그런 혈액순환 감량을 많이들 경험하시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주무실 때 양말 신고 주무시는 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그 외에 허혈 조직에 따른 여기 스킨 인테그리티에 대한 것도 잠깐 언급한다면 조직이 허혈되어 있으면 특히 그 부위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피부 눈에 보이는 부위에 나타나는 이 상처나 이런 것들은 허혈에 따라서 더 악화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피부 관리를 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노인분들은 그래서 어떨까요? 제가 드문드문 노인에 대한 건 이미 다 얘기를 해서 보시면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노화로 혈관이 두꺼워지고 이제 딱딱해진다 그랬죠? 이렇게 유연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덜 less compliant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혈압의 변화에 덜 수능적이 되는 거죠. 예, 플렉시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정상적으로 노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죽상경화증은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와 합쳐져서 혈관도 동맥경화가 일어나니 더더욱 PVD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흔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근데 문제는 이 말초 부위에 많이들 생기다 보니 자가 관리를 하려면 이렇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시력도 손상이 되고 또 이 관절염이네 뭐네 몸도 뻣뻣하시고 해서 발 관리할 때에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거나 하기가 힘든 거예요. 허리 굽히기도 힘든데 발 뭐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말이 쉽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노인분들이. 예. 그래서 자가 활동 이런 것, 자가 간호 이런 것도 점점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속 해줘야 되는 교육, 체위 변경을 자주 하시라.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레인지 오브 모션, 액티브한, 그래서 적어도 관절 범위도 계속 그 근 위축, 관절 구축도 예방하시고,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 내가 스스로 뭐 하시는 거, 나는 아직도 김장에 제가 저희 엄마랑 같이 살면서 이 노인들 세계를 배우는 게 지금 있는데 80이 넘어서도 김장을 담근다는 얘기는 나 굉장히 젊다는 증거예요. 그 또래들에서는. 제가 제발 하지 마. 김장하고 나서 며칠 앓으시니까 제발 하지 마. 사다 먹어. 막 이래도 저희 엄마 친구들 보면 김장도 그냥 어느 단계부터 내가 사갖고 와서 했는지 그것도 은근히 할머니들 사이에 자기가 어느 정도로 펑셔널한지에 대한 인디케이터가 되는 거더라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격려를 해드려야 되고, 그쵸? 예, 그만큼 펑셔닝하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또 자존감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과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아주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지 보온 유지하는 거. 그래서 왜 가벼운 담요 같은 것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노인분들 전기 담요 많이 쓰시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물병 하다가 번 입으면 이거는 뭐 잘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거지. 그래서 화상 입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환자분의 경우라면 체인지 포지션을 간호사들이 해준다고 해도 평소에 누워 있는 동안에 우리가 체인지 포지션을 1시간마다 못 해주거든요. 교과서에서도 every 2hours예요. 근데 사실 더 자주 해주면 좋지. 근데 자기가 못 움직이는 환자들은 어떻게 돼? 에그 매트리스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계란 상자같이 이렇게 튀어났다 뭐 한 거 있죠? 소프트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매트리스가 있어서 그걸 아래 깔아주면 피부의 모든 부위가 다 똑같은 프레셔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고 또 양털 이런 것들을 그 닿는 부위, 린넨하고 닿는 부위에 이 전달력에 의해서 그 피부에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위에도 다 깔아주고 아니면 이 발꿈치 늘 닿는 부위 이런 쪽에 힐 프로텍터라고 해서 쿠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싸매주는 그런 것들도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발 쪽에 받침대 같은 걸 사용해서 그 왜 린넨 쪽에 보면 그 이렇게 턱인 하잖아요. 그 매트리스 아래로 그러면 이 발 있는 부위가 이 린넨 이 턱된 부위에 꽉 들어가고 움직이지는 못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발치 있는 쪽에 받침대를 세워서 린넨이 이렇게 받침대를 끼고 매트리스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여기에 공간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 발끝이 린넨에 받는 마찰로 인해서 받는 상처가 훨씬 덜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름 병원에서도 그 누워 있어야 되는 환자분들에게서 특히 이 PBD가 있는 환자들에게서 누워 있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는 피부 손상과 관련된 것들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중재로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쇄혈증 혈관염 보시면 버거병 그래서 폐색성 혈관 질환으로 작은 또 중간 크기 말초동맥 내의 염증 또 연축이 혈전 형성을 야기하는 건데요. 얘는 exacerbation 그 다음에 또 remission 이런 악화와 진정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환이 진전됨에 따라 혈관이 광범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수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또 잠잠하기도 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그 다음에 오는 에피소드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질병이 왔다 또 가고 하는데 다음에 또 한번 어택이 오면 에피소드가 생기면 그때는 더 강하고 더 길게 증상이 머문다는 거예요. 자, 장기간의 조직 저산소증 은 조직 궤양과 궤저의 위험을 올리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치이겠죠. 예. 병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T셀 활성화와 자가 면역 혹은 염증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흡연하는 젊은 남자들, 특히 40세 미만의 남자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에이시안들, 동유럽 후손한테 많은데 이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 많다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 젊은 담배 피시는 분들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흡연이 아주 단독의 가장 significant cause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증상. 점진적인 폐색으로 통증, 허혈적 변화 초래하고요. 해당되는 부위에 그 통증이 있겠죠. 특히 다리, 발에 주로 나타납니다. 파행, 절뚝거림,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에 가만히 있는데도 통증이 오기도 하고 그 정도 되면 이제 감각도 감소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고요. 결과적으로 피부는 얇아지고 빛나고 손톱은 두꺼워지는 그런 소견이 오기도 합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얼서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 갱그린으로 발전되는 거죠. 해당 손가락이나 사지가 창백하거나 청색증이 있거나 혹은 불그스름할 수 있고요. 만지면 차갑다는. 그래서 이 진단은 건강력하고 피지컬 이기잼으로 우리가 충분히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맥박을 볼 때 잘 안 잡히니까 도플러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 질환만을 위한 약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약들은 있죠. 그래서 CCB 많이 쓰이고요. 아까 소개했던 트렌탈 또 이때 처방 가능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감신경절제술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큰 사이즈의 혈관이 손상된 경우라면 동맥 의외로 조성술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배드 뉴스인데 갱그린이 이제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심하면 팔다리든 절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건강한 조직을 보존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절단을 일부러 많이 하시는 경우는 없죠. 예, 최소한으로만 절단을 내는 이유가 그 근접 분야로 확산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게 절단의 목적이에요. 이 치료의 초점은 동맥 순환을 도모하고 조직의 저산소증이 장기화되는 걸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급성의 증상이 있다면 악화되는 걸 예방하는 거죠. 자, 예후 금연 능력에 또 금연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금연을 했다고 하면 이제 됐다가 아니라 계속 금연을 유지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고 병원에 올 때마다 금연 잘하고 계시죠?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칭찬도 해주고 해서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흡연을 하게 되면 한번 이렇게 에피소드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고 더 증상을 경험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궤양과 개조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발간호 잘 해줘야 되고요. 그 외에 합병증 뭐 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심각한 경우 절단이다. 레이노스 디지즈, 이거는 여러분 꽤 많이 듣는 질환이고요. 여자들한테 좀 더 많아요. 특히 젊은 여자들. 한국 여성 중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미국 여자들한테서는 봤어요. 여기 특별히 특히 추운 날 장갑 안 끼고 나갔다가 이거 있는 여자들이, 혹은 또 차가운 거 만졌다가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고 이랬다가 이 레이노 디지즈 있는 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이 변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새끼 베이비 핑거 맨 끝이 이렇게 극심한 창색증을 겪는 거를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자, 가장 말단 부위에서 잘 생겨요. 손가락, 발가락, 특히 손가락에서 흔히 관찰 가능하고요. 작은 동맥, 세동맥에서 발생하는 혈관 연축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베이저 스파즘이 동맥 혈류가 제한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추정해 보는데요. 유전적 소인하고도 관련이 있다. 또 그 외에도 오랫동안 차가운 데 나가 있거나 장갑 안 끼고 나가 있거나 혹은 장시간 기계에 노출되어 있거나 차가운 기계를 만졌다던가 이럴 때에도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또 기저질환으로 이 레이노이드 피나미나는 스클레로더마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또 같이 동반이 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얘도 건강력하고 피의로 충분히 다 진단 가능하고요. 초기에는 손가락 하나 둘만 하다가 점점 진전이 되면서 전체 손가락으로 번지고, 얘 역시 간헐적인 증상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파랗게 변했다가 그 다음에 하얗게 변했다가 나중에는 또 혈류가 돌아오면 이 혈류가 이렇게 가다가 멈추다가 뭐 이러는 그 제한됐다는 게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디미니시드 됐다가 완전 막혔다가 다시 혈류가 뚫리고 뭐 이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파랬다가 하였다가 빨갛고, 그래서 파랗고 하얗고 붉은 병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예, 무감각하고요. 뻣뻣함, 감각저하,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내고, 이거 역시 반복된 발작과 함께 손가락 끝은 산소 공급이 그만큼 더 저하가 된다는 얘기니까 혈류 공급 제한은 점점 두꺼워지고 손톱은 잘 부러지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궤양과 기저는 좀 전에 소개했던 질환과 달리 그렇게 드문 그 폐쇄 혈전 혈관염화에 비해서는 합병증이 덜 발생하는, 그래서 글상자 25의 5를 보시면 이거 비교해 놓은 좋은 박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공부하실 때 꼭 살펴보세요. 약물, 얘 역시 CCB로 치료합니다. 대신 Sustained Release, 계속 지속적으로 릴리즈 해주는, 약효를 릴리즈 해주는 이런 CCB를 많이 복용을 하고요. 또 알파 아드레날린 차단제라던가 경피용 혈관 확장제 나이트로글라이세라인, 얘는 경피용인 거죠. 패치나 이런 걸로 해주는 거예요. 혹은
경구 질산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교육해 줘야 될 거, 추위나 외상으로부터 손과 발, 특히 손이겠죠? 보호하는 거. 특히 가사일을 하는 주부다. 그러면 반드시 냉장고에서 뭐 꺼낼 때 장갑 끼는. 근데 얼마나 번거롭겠어. 근데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찬 거, 냉장고에서 뭐 꺼낼 때 남편 불러야지. 그치? 아들을 부르던가. 자, 손 상해를 예방하고요. 만약에 이 어택이 오면 막 팔을 앞뒤로 돌려서 이 관류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혹시 담배 피시면 금연, 스트레스 줄이고 신체활동 높이고 저지방식이 또 건강한 체중 유지하도록 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급성동맥 폐쇄, 동맥혈전증, 얘 역시 혈전, 색전으로 그러니까 혈전이 결국은 색전으로 발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혈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앞에서 얘기가 됐던 것들이니까 패소피지올로지는 읽어보시고요. 요 아래 보시면 동맥이 폐색되는 경우 영구적 혈관과 사지의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는데요. 자, 동맥 색전증, 이제 혈전증은 그렇고 색전으로 갈 경우 이 동맥벽에서 떨어져 나온 색전이 이제 어디에서 종종 시작이 되느냐? 신장 좌측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어느 부위에서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 여기 교과서 보니까 그림 25-10 1072쪽에 이 어디서 잘 막히는지에 대한 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꼭 참고해서 보세요. 제가 슬라이드에는 담았지만 여기 특별히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위들이거든. 잘 살펴보시고 출력하면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큰 화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에 있으니까 꼭 교과서 갖고 비교해서 보세요. 진단 이거 역시 건강력하고 피의로 다 가능합니다. 예, 이 증상들은 다 비슷해.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그래서 예년에도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도 지겨워했어. 왜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 치료. 요거는 제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항응고제. 이거는 비슷해요. 병원에 있을 때는 IV 헤파린을 주다가 퇴원할 때에는 이제 경구용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혈전 용해제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항응고제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혈전을 예방해 주는 거고요. 그쵸? 더 이상 생기지 않게, 그리고 이미 있는 혈전이 더 커지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혈전 용해제는 이미 있는 걸 녹여주는 거예요. 디졸브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블리딩의 위험을 우리가 환자에게서 아주 밀접하게 관찰을 해줘야 돼요. 또 색전 제거술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트럼보 앤드 아토렉토미. 이건 아까 이 경동맥에서 얘기했던 그 수술 방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혈전을 제거해주는 그런 시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간호중재. 비정상적인 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특별히 교육해줘야 돼요. 주사 맞았을 때 보통은 금방 멈추는데 너무 오랫동안 출혈이 된다라든가 양치질 하다가 잇몸이 출혈이 되는데 멈추지 않는다던가, 그러니까 치과 치료 받으러 갈 때에도 나 항응고제 먹고 있는 환자라는, 그래서 이렇게 팔찌 같은 걸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거나 피를 뽑으러 갔거나 나 항응고제 먹는 사람이라는 거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코피가 터졌거나 혈뇨가 나오거나 꼭 알려야 되는 거를 교육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약 용량을 처방해 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야 될 음식, 그리고 언제 병원에 와서 혈액검사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수치도 이 항응고제 먹는 동안에 PT 같은 경우에 딱 유지해야 되는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블리딩, 이 불필요한 블리딩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 수치가 너무 낮으면 항응고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약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이 PT하고 INR 이거를 팔로우 해줘야 됩니다. 항응고제의 경우에는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헤파린 맞는다 그랬죠. 그때는 이 PTT를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아주 클로즈하게 계속해서 모니터 해줘요. 그래서 적절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다치지 않게, 그래서 아까 IV 한 부위, 주사 부위는 5분 이상 꼭 누르고 문지르지 말고 동맥 천자 해야만 된다면, 그러니까 비침습적인 방법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침습적인 건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동맥 천자도 꼭 해줘야 된다면 보통 우리가 5분 누르고 있으라는데 한 20분 이상은 누르고 있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별히 불필요한 블리딩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간호중재, 말초 조직 관료를 잘 유지해주고 지켜주는 게 필요한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서큘레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플러 청진기를 이용해서 그 맥박 상태, 맥박의 강도, 그리고 또 감각, 이 혈류가 제한이 되면 감각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움직임, 운동, 감각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또 이 맥박만 재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거 체온도 마찬가지고, 또 뭐 측정할 수 있을까? 응? 티슈 펄퓨전 볼 때 O2 saturation, 그쵸? 예, 동맥에 대한 거는 반드시 O2 saturation을 통해서 혈류가 이 말단 부위까지, 말초 부위까지 제대로 잘 오고 있는지, 펄퓨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세스를 계속해서 평가의 목적으로 중재 효과를 평가하는 그 목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또 보시면 이 혈전이 증식하는 증상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왔던 여러 가지 증상들 여기 다시 한번 환자에게서 여러분들이 관찰해 줄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이 허혈과 관련된 통증이라던가 이런 거, 또 수술 부위가 왜 자꾸 부어오르는지라든가 이런 부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하시고요. 또 IV 플루이드 제공해줘서 적절한 순환 혈류량이 유지되는지 해줘야 되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사지를 수평으로 혹은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다. 사지를 심장보다 낮춰주는 게 혈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